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책 읽은 소감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이범 작가님 책은 일단 되게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들 읽었으면 좋겠는데 교사들하고 그다음에 그 교육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특히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특히 다음 대선에 출마할 대선 캠프에서 교육 정책을 담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좀 많이 봐야 되고, 왜냐하면 이 문재인 정부가 지금 고교 학점제를 2025년으로 밀어놨기 때문에 다음에 민주당에서 만약에 이재명 정부나 이낙연 정부가 들어왔을 때 다음 정권에서 이거 안 해버리면 끝이거든요. 마치 이명박 정부의 니트나 뭐 내신 자체 평가를 박근혜 정부가 이제 까버린 것처럼 그런 현상이 또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이거를 다음 정권까지 이 교육 개혁의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는 이제 그런 방안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다음 정부에 참여하는 어떤 정책 참모들이 교육 정책에 대해서 뭐 이런 책을 좀 읽고 공부를 좀 해야 되겠죠. 그런 연속성을 가져가지 않으면 또 뭐 이렇게 뭐 좋은 거 말로만 하다가 다음 정부로 떠넘기고 정권 바뀌만 안 하고, 이런 그 에디플리티스의 나쁜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범 작가님의 기본적인 그 대안은 이건 거죠. 고등학교는 확장적 고교 학점제로 가자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기존 과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고교 학점제만 하는 방식이 아니라 과목을 더 늘리고 학생들의 선택권을 더 확장하는 그런 방식의 고교 학점제를 하자는 거죠. 여기에는 일종의 진로 교육적 성격과 그 특목고적 성격이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굉장히 심화된 수학, 영어 같은 거 가르치고 하면서 또 진로 교육 과목도 늘려서 이제 약간 실업계 교육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의미의 확장적 고교 학점제, 굉장히 좋은 방안이죠. 저도 아주 적극 찬성을 하고, 대학은 이제 포용적 상향 평준화라는 건데, 이건 결국에는 이제 말은 그렇게 했지만 결국 5조 원 정도 1년에 예산을 더 때려 박아서 대학들의 어떤 재정 지원을 대폭해주고, 대신 공동 입학 관리, 그러니까 입학 선발권, 학생 선발권을 이제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로부터 다 뺐자 이거지. 돈으로 그냥 바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예중경시, 뭐 서성안이 다 같이 대학 입학생을 뽑는 거야. 다 같이 입학생을 뽑아서 정예과는 정예과끼리, 경제학과는 경제학과끼리, 뭐 이공계는 이공계끼리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왕창 뽑은 다음에 추첨을 해가지고 추첨을 해서 학교를 배정하자, 뭐 이런 대안인데, 사실은 이제 그 대학 개혁 부분은 조금 저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입학을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 그걸 또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일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다만 재정을 많이 투여하는 건 저는 아주 좋다고 봐요. 한 5조 원 정도 재정을 매년 투여를 해서 대학 교육의 질을 대폭 끌어올리자는 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다만 이제 뭘 바터할 것인가, 재정 투여에 참여하는 대학들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는 조금 더 이제 무엇을 받아낼 것인가 좀 더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 저는 확장적 고교 학점제도 아주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걸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도 나오지만 교사가 다양해져야 돼요. 기존의 사범대 교대에서 배출하는 이런 교사 집단으로는 확장적 고교 학점제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선택 과목을 제시할 수가 없어. 진로 교육도 일부 제시해야 되고, 굉장히 심화된 수학이나 영어나 이런 그런 과목들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요즘은 AP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아온 사람들이 하나고 같은 데서 정치학 강의하고 경제학 강의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게 일반 학교에서 쫙 깔려야 된다는 거야, 일반 고등학교. 근데 그러려면 기존 교사 집단에서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교사 집단의 문턱을 확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 순회교사제도 뭐 이런 표현을 잠깐 썼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박사학위 받아온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현업에서 뭐 삼성에서 경영진으로 임원으로 일하다가 뭐 퇴직한 사람들이라든가, 뭐 아니면 저처럼 뭐 기자 출신이 기자 그만뒀다든가, 보좌관님처럼 보좌관 하다가 그만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학교에서 강의를 개설해서 학교에 고교 학점제 하에서 강의를 개설해갖고 강의할 수 있게, 이제 이렇게 이제 교사가 되는 문턱을 확 낮춰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존 교과 과목은 사범대와 교대 출신을 점점 정원을 줄여가면서 일정 정도 배출을 하더라도 점점 정원을 줄여나가고, 그 줄어든 정원만큼 외부의 개방형 교사, 외부에서 어떤 전문 자격을 취득한 어떤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아주 소수의 어떤 그 단기 교직이수 과목 같은 걸 좀 수료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개방형 교사 자격을 가지고 학교에 들어가서 강의할 수 있게끔 교사 충원을 다양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교사 충원의 문턱이 낮아지고 그 소스가 다양해져야 확장적 고교 학점제가 가능한 것이고, 그렇지 않고 지금 방식으로는 그 수업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수업이 공급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입시와 관련된 부분인데 저는 이 확장적 고교학점제를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정도에 시행을 하려면 저는 근본적으로 수능을 고1 말에 봐야 된다. 고1 말에 어차피 공통 교과 과정이 고1까지거든요. 그리고 고2, 고3은 원래 공통 교과 과정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사실 고1까지만 배우면 다 배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고1까지의 교과 과정으로 해서 수능을 고1 말에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점수는 그걸로 끝. 그리고 그 점수를 가지고 2년 뒤에 혹은 고2 말에 본다면 1년 뒤에 대학 입시에 반영을 하는 거죠. 그럼 나머지 고2, 고3 과정은 일종의 진로 탐색 과정으로 운영을 하면서 다양하게 열리는 선택 과목을 각자 듣고 거기서 받은 내신 절대평가 점수를 가지고 대학 입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대학 입장에서는 자기 각자 전공에 따라서 얘가 어떤 선택 과목을 선택했는가, 그리고 그 선택 과목을 선택한 데에서의 성적이 어땠는가, 이런 걸 보고 그걸로 대학 입시에, 그러니까 수능 고1 말에 본 수능 점수와 그 다음에 고2, 고3에서 수업 시간에 내신에서 받은 성적 혹은 평가, 그리고 혹은 어떤 선택, 걔가 어떤 선택을 했는가,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가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대학 입시에 반영하면, 그러면 이제 일단 수능 공부는 고1에 끝나니까 적어도 수능 때문에 학원 가는 거는 2년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2년만 줄어들어도 사실 사교육비가 얼마나 줄어들겠습니까? 그리고 확장적 고교 학점제에서의 선택 과목은 사교육을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 왜냐하면 모든 과목이 다 내용이 다를 거기 때문에 강사에 따라서 다 커리큘럼도 다르고 시험 문제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학원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수업을 열심히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거야. 거기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뭐 크게 이제 사교육비가 늘어나지도 않으면서 다양한 교과 과정이 이제 반영이 되고 대학도 자기 어떤 원하는 이제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어쨌든 제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다른 분들도 소감을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최우정님부터 간단하게. 최우진 죄송합니다. 자꾸 헷갈리네요. 네. 최우정은 어떤 사람이에요? 배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김호정 누군가 있는 것 같은 느낌 정도. 네. 저도 그 윤 기자님 말씀하신 거랑 너무 동의를 하는데요. 저도 진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고교 학점제를 통해서 이제 고교 커리큘럼이 다양화해진다고 해도 고등학생이 뭐 제 경험을 비춰봤을 때도 아직 어떤 수업을 들어야 될지, 어떤 쪽이 나와 적성에 맞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립이 안 된 상태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산층 이상의 뭐 학생들은 그 부모를 통해서 어떤 문화사회자보에 물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진로 설정에 있어서도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서도 불평등이 생기기 때문에 진로 교육도 어떤 공교육 차원에서 다양화시켜야 하고 진로 교육이 선행된 후에 혹은 같이 병행했을 때 학생들이 진로 탐색에 더 용이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덧붙여서 또 그 수학을 좋아하지 않는 학생들은 수학을 하지 않아도 되게 뭐 이런 식의 요지로 또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도 저는 좀 동의하기 힘들었는데요. 왜냐하면 그 진로라는 게 그 수학을 뭐 좋아하지 않아서 배우지 않으면 이후에 특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수학이 이전보다 더 중요해지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교육을 어떻게 편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좋지 않다. 제 사례도 10년 동안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변했고 전 문과여서 정말 지금 배운 수학이 어떻게 사용될지 성인 이후에 어떻게 쓰일지 저는 좀 그 효용성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수학이랑 과학이랑 과목을 좀 등한시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최근에 뭐 IT 교육이나 이런 걸 받으면서 다시 그때 그 수학이 이렇게 쓰이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됐을 때 굉장히 좀 후회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시대를 예측하기도 힘들 뿐더러 지금 이렇게 편향된 어떤 교육을 하게 되면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듯이 어떤 기술 쪽의 어떤 리터러시
IT 리터러시를 떨어지면 지금 뭐 학생 편향이나 이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좀 사회적으로도 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다음 우리 원정님도 근데 소감. 아니 패스해도 돼요. 네, 바로 할 얘기 없어요. 저는 패스해야 되는 게 어제 안재인님 소감. 네, 저도 이거 읽으면서 약간 특히 정말 마음에 들긴 했는데 중간에 진로교육 얘기가 살짝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얘기를 좀 더 하긴 했어요.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이 쓸 책 내용을 남겨둔 거예요. 네, 학원에 쓰면 이제 페이지가 한 1,500페이지 가까이 되니까. 그다음에 언제 받아가지고 한번 써봐야겠다 싶은 그러니까요. 생각이 예, 들어요. 저희 씨 같은 사람이 나머지 분야 쓰라고. 제가 저번 학기에 교육 평가 과목 들으면서 썼던 내용 교육 과정에 대해서 그게 대학 입시랑 좀 연계가 좀 안 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뒤져봤었거든요. 그때 사실상 저는 인문계 교육 과정은 그냥 대학 가기 위해 존재하는 거라서 생각하는데 사실 이상 교육 과정 보면은 그걸 좀 아닌 티를 열심히 내려고 해요. 국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다른 과목 교육 과정의 목표라든지 아니면 앞에 총론 같은 걸 보면 대학이란 말은 전혀 안 나거든요. 그중에 3과목 정도는 대학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하나는 진로 과목 아예 따로 있거든요. 그리고 미적분 과목, 이건 대학 수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목이다 여기까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잘 아는 심화 과목인데 그것도 경제 실무였나 하는 좀 경제 계열 과목이 좀 다른 과목이 있더라고요. 그 세 가지 과목에서만 대학 일을 하는데 특히나 그 중에서 전 진로 과목을 봤었는데 진로 과목은 좀 말이 진로긴 한데 지금 기존 교육 과정의 한 절반 정도는 대학교를 어디 가야 되나 이거를 열심히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로 과목인지 대학 과목인지 약간 헷갈려가지고 이걸 어떻게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자유학기제라는 얘기를 계속 할 거니까 2학년, 3학년 동안 자기가 뭘 할 건지, 1, 2, 3학년 동안 뭘 할 건지에 대해 알고 신청을 해야 될 텐데 그거를 진로교육이 기반되지 있지 않으면 그냥 흥미상으로 하다가 결국은 어영부영하다 3년 지나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런 좀 기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앞에서 저도 약간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경제학과를 해가지고 얼른 증권사 들어가서 돈을 한 연에 10억씩 땡겨서 벌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네, 근데 지금 4학년 돼가지고 제가 이러고 있을 줄 몰랐거든요. 증권사 들어가면 10억 벌 수 있는 겁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맨날 말씀하셔가지고 이게 잘못된 진로교육인 거예요. 아버님이 벌어보셨으니까 하시는 말씀이겠지. 아버지도 증권사 일하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연 10억씩 벌었냐고. 저도 그 물어본 대답 안 해주세요. 네. 그래가지고 저도 그때 그래서 생활기록부도 별거 없긴 하지만은 생활기록부도 전부 다 경제학과 쪽으로 쭉 맞춰놨다가 수시 다 떨어지고 점수 맞춰서 사범대를 넣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잘 다니고 있는지라, 네, 좀 이런 데에 대해 진로교육이 좀 더 활발하게 진행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리고 이거랑 또 연결해가지고 노동시장의 문제를 약간 좀 덜 보는 것 같은데 저는 아무리 그렇게 노동시장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계속 머리에 박혀 있어가지고, 특히나 대학 진학률 같은 경우에 2017년부터인가 그게 69% 정도 이렇게 정체되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구직을 바꿔서 더 끌어내려야 되나? 아니면 어쩌면 이대로 쓰면 계속 더 내려가지 않을까 하는 희망까지도 있어가지고 바꿨다. 노동시장이 어떻게 또 개판나지 않는 이상은 좀 더 교육에 손만 댔다가 이게 정말 진학률이 낮아져도 그냥 이게 낮은 추세인 때문인 건지 아니면은 뭐 얘들이 진짜 했는지 이걸 잘 모를 것 같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검증하는 평가 제도 같은 거를 좀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까지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최시훈 국장님 책 읽으시고 소감, 음소거 키시고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뭐 재밌게 읽었는데요. 저 교육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뭐 이범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맞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읽었고, 그리고 조금 이거 말미에 가면서 느낀 거는 모든 계층과 모든 철학적 지향에 맞추는 그런 정책은 진짜 만들기 어렵겠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의 교육을 어느 방향으로 중점을 둘 것인가, 이거가 뭐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더 방점이 찍힌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국민적인 합의를 조금 더 얻어내면은 어떤 방향으로든지 대중을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좀 뭐라 해야 되나, 저는 좀 정당 운영하면서 느낀 게 언제든지 어떤 엘리트적으로 어떤 학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런 어떤 담론을 형성하는 그런 엘리트 집단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거를 실제 케이스로 돌려보면은 역시 대중의 선택이 맞았다, 이런 적이 전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에듀폴리틱스라고 해서 이 포퓰리즘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거에 대해서는 대중을 약간 계몽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닌가, 약간 그런 비판 지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외에는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규명 씨, 다음 김규명 씨 음소거 키시고 소감 얘기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규명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책을 다 못 읽어가지고 별로 할 말이 없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 그냥 오늘 듣고 와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럼 그- 짧게 하셔도 됩니다. 오늘 발표가 발제 분량에 고교 학점제 얘기가 나오기도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때 경험이 좀 생각나가지고 그냥 같이 공유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있는데, 저는 저희 학교에서 제가 학교가 좀 약간 일반고인데도 좀 유별나가지고 그런지 방과후 수업으로 고교 학점제처럼 약간 대학교 지금 수강 신청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과목들을 특히 입시 중심으로, 그때는 아무래도 고등학교니까 입시 중심으로 열고 그걸 듣게 하고 그랬거든요. 그때 보면은 제 기억으로는 그때 막 그래서 입시 중심이다 보니까 교원 자격증 있는 동네 학원 선생님들도 사립학교라서 그렇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와서 강의하게 하고, 그래서 수준별 수업도 그런 식으로 막 진행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거 생각하면은 지금 하고 있는 고교 학점제도 생각보다 안착이 된다면 잘 안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런 경험 공유하고 싶어서 공유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천민호 씨 음소거 키시고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그 책을 읽지는 못했는데요. 그래서 짧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살고 있는 아산을 비유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특정 정치인들이 많이 배출한 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미리부터 자녀들을 그쪽으로 보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아산에는 그 삼성고등학교라고 있는데 삼성의 임직원 자녀들은 무조건 거기를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학생들은 거기 추첨을 해서 들어가야 되지만 삼성 다니는 학생들은 삼성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커리큘럼이 잘 짜여진 학교를 갈 수 있는 혜택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때부터 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들고요. 아산에서도 고교 평준화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시도를 했지만, 전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정치인들이 많이 나온 고등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고등학교에서 이제 기득권을 안 놓으려고 많이 좀 싸움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쉽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때부터 먼저 그게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들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김혜정 기자님 아까 발제하셨는데 소감도 얘기해 주시죠. 저는 일단 국립대 통합에 대해서 비판적인 점이랑 저도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저도 그 지역에서 국립대학을 나왔었는데, 실제로 그때 부산대가 밀양대학이랑 통합을 했는데, 그 뒤로 밀양대학이 당시에 농업 관련해서는 굉장히 전문적이고 밀양 내안에서 밀양대학이 굉장히 좀 인정을 받고 있었는데, 오히려 부산대랑 통합이 되면서 밀양대학이 굉장히 그 뒤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학생들 모집도 안 되고 오히려 밀양대가 죽는 그런 좀 그런 효과가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걸 통합대가 국립대를 전부 다 통합을 했을 때 다른 지역에 있는 국립대학들이 아마 서울대의 약간 식민지처럼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서 좀 그 국립대 통합에 대해서는 좀 항상 저도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왔었는데, 이 저자랑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비슷했던 것 같아서 반가웠었고요. 그 이외에는 사실 좀 하나하나가 고교 평준화라든지 여러 교육 문제에 대해서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사실 좀 너무 어렵기도 어려웠습니다. 제가 어떤 자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해보지 않아서 조금 더 관심이 덜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이 진짜 이 저자도 그런 교육열에 대해서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확실히 대중의 눈에 맞춰서 어떤 계급 상승의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교육이니까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어떤 정책 싸움이 아니라 정말 확실한 정책을 만들 수 있다면 좀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고 각 정당들이 뭐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지점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정당에 계신 민지용 비서님, 우리 민지용 비서님 음소거 키시고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은 이범 선생님의 대안에 대해서는 뭐 저도 동의하는 분도 있는데, 일단은 그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는 저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 대안으로 사립대 공영 입학제를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저도 그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서울 지역 사립대들은 앞으로도 한 20년, 30년 지나도 신입생 모집이 어려움이 없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재정적인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입학권을 내놓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지난 시간에는 뭐 몇몇 분들께서 이제 서울에 있는 사립학교들을 지방으로 내려보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뭐 비슷한 차원에서 지방에 있는 학교만 정리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주변 사람들 위주로 서울에 있는 사립대들은 상대적으로 서울에 있고, 그래서 서울의 부동산 가치가 워낙에 높다 보니까 이제 재단 청산을 교육을 할 의지가 없던 재단 청산할 길을 열어주는 건 어떻겠냐라는 얘기를 가지고 토론을 좀 해봤었는데,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워낙에 대학을 경영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가지고 그거는 거의 불가능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범 선생님의 대안들 중에 상당수가 현실적인 제약도 때문에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쉬운 거 일단 우리나라 이 교육 문제에 가장 큰 악영향을 미치는 게 입시인데, 입시랑 그리고 대학 서열화 문제 같은데, 대학 서열화 문제는 결국은 돈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이번 선생님께서는 5조가 되게 쉬운 돈으로 얘기하시는데, 교육 기재부가 제일 싫어하는 예산 중에 하나가 교육부 예산이라서 그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뭐 저희도 대학 수준 상상을 위해서 노력했었지만 잘 안 됐었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계속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입시제도 같은 경우는 그 고교학점제가 들어온다는 가정하에 결국에는 지금 책을 읽었을 때 학생들이 입시제도에 대해서 가지는 불만은 준비해야 될 게 워낙 너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학생들이 준비해야 될 거를 줄여주면서 대신에 교육적인 효과를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입시제도를 고쳐야 되지 않을까. 원래는 이 책 읽고 나서 관련된 글을 좀 써보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럴 시간이 안 나와가지고 완성을 못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뭐 소수의 모임으로 만들어서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민정 비서님은 또 교육 전문가 의원실에 있으니까 앞으로도 좋은 활약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 우리 김두수 대표님도 좀 말씀해 주시죠. 저거 키시고. 예, 저는 오늘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 듣고 있습니다. 뭐 일한다고 그냥 화면 끄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미영 박사님도 음소거 키시고 말씀해 주세요. 요새 문재인 정부가 거의 교육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작년에 코로나 방역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고교학점제 연구를 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입시더라고요. 결국에는 입시가 문제고, 입시 관련해서 이제 학생들이 생각할 때 가장 공정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공정에 대한 논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입시를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문제인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입시에 대해서 어떻게 뭐 입학 자격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야 될지
사실은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고민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저도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뭐 재정을 많이 투입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공감을 하고 있지만 사실 아까 민지용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기재부나 이런 부분 쪽에서 뭐 재정 투자에 대해서는 되게 부정적인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견제를 받고 있으니까 조금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재정을 투자하는 데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지만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고교학점제 자체가 좀 잘 되려면 입시와는 조금 어떻게 입시와 같이 갈 것인지의 상생의 문제도 있지만 입시와 따로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사실 계속 돈이 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세금이 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해서 같이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옵저버로 현재 교사이신 홍주영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홍주영 선생님도 이제 음소거 키시고 가능하면 비디오도 좀 켜주시고 오늘 어떻게 들으셨는지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범기 기자님이 권유해 주시고 또 마침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이범 선생님 메가스터디 계셨던 진짜 옛날 시절에 선생님 과탐 강의를 들었을 때 너무 좋았었거든요. 그냥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선생님이셨는데 또 마침 그 책을 발제를 하신다고 해서 좀 궁금한 마음에 왔고 사실은 제가 중간부터 들어서 앞에 내용들에 대해서 다 숙지를 하지는 못했지만 일단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아까 본인 소개 좀 간단히 해주세요.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건지, 어떤 과목을 했는지. 저는 지금 강남 서초 교육지원청 산하에 있는 원천중학교 소속 영어 교사고 중3 담임을 맡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막 졸업을 시키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집에 와서 네, 축하드립니다. 이러다가 이제 좀 좋은 기회 주셔서 이렇게 참여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뭐 몇 가지 되게 흥미로운 내용들이 있어서 인상적이었고 뭐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냥 진짜 교육의 패러다임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뭔가 제시해 주시는 아이디어 자체가 되게 좋은 것 같고 근데 다만 제가 그냥 느끼기에 너무 한 발짝이 아니라 한 두세 발짝 급진적인 내용들이라서 약간 헉했던 것들이 몇 가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를테면은 뭐 기자님이 잠시 언급하셨던 고1 때 수능을 봐야 된다라든가 뭐 통합 국립대나 고교학점제들은 뭐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들이라서 근데 이제 그냥 아이디어가 좋은 것과 이게 진짜 현실화되는 거는 좀 별개의 얘기인 것 같고 사실 부동산 대책 같은 것도 이렇게 반발을 많이 불러일으키고 있고 국민의 정서에 좀 많이 상충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아이디어가 뭔가 실현이 되려면 정말 더 많은 저항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이미 사실은 얼마 전에 저희 학교 근처에 있는 경원 중에서 혁신학교를 하겠다고 이제 나섰다가 정말 교장 선생님이 시신을 하시는 그런 일까지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혁신학교는 진짜 엄청 전부터 실시되고 있었는데도 이 혁신이라는 단어 자체에 엄청난 그 거부감을 느껴서 저희 교사 집단에서도 되게 큰 충격적인 일이었거든요. 저희 교장 선생님과 그 교장 선생님 굉장히 친분이 있으신 분이라서 저희도 굉장히 놀랐던 일이 있었는데 하물며 혁신학교가 이 정도 반발을 일으키는데 과연 이게 실현화되려면 몇 년의 세월이 걸릴지 좀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최병천 보좌관님 얘기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병천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백수를 지내고 있고 국회 보좌관, 뭐 서울시 적재 보좌관 등등에서 정책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이게 봉황이 있으니까 뭔가 청와대에 앉아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거기 책에 잠깐 13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13페이지 맨 하단. 아, 이름이 언급되죠.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지난번에 아무 얘기도 안 했기 때문에 고정에는 이름이 언급됩니다. 13페이지 하단에 이 책의 구성과 내용은 전적으로 내 책임이지만 이런 사유에 중요한 힌트나 돌파구를 제시해 준 분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 한국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알려준 유종일 교수와 장하성, 양극화의 원인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도록 해준 최병천 등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내 거는 도대체 어디 나오는지 평소에 궁금했었는데 여기 아까 전에 발표한 것 중에 13장 양극화 얘기가 제가 이제 평소에 블라블라 했던 내용들이 여기 잔뜩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책 쓰고 있는 내용의 일부분이기도 한데요. 아무튼 13장 내용이 혈조선은 어떻게 탄생했나, 양극화 어쩌고저쩌고가 이제 약간 그거랑 관련된다는 얘기를 먼저 짧게 이제 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주는 이제 앞부분 좀 읽다가 이제 오늘 이런저런 발표 같이 드리면서 약간 좀 전체 그림이라 그럴까요? 그런 거에 좀 도움이 많이 됐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뭐랄까 좀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그렇다 치고 아까 전에 우리 민지용 씨가 이제 지금 상임위원회가 교육위원회에 있어요. 교육위원회 있고 이민영 박사님 이제 교육 재정 담당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이제 5조 원이 기재부 반발 얘기했는데 정치적으로 기재부 반발은 아무런 중요성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결정하는 게 핵심입니다. 대통령이 의지가 있으면 5조 원은 약간 사실상 껌값에 가깝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1년에 500조를 편성하는 나라. 그래서 중요하게 대통령에 준하는 단위에서 야 하자 그러면 기재부는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기재부가 반대하는 건 헛짓거리하는 거를 반대하는 거지 어떤 대통령의 큰 기조 자체를 반대하는 집단은 아니거든요. 그거는 무슨 기재부를 약간 무슨 어떤 신격화하는 거고 기재부에 대한 어떤 뭐랄까 이렇게 지나친 어떤 그걸 가지고 있는 건데 기재부도 나름 다 합리적 판단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하는 집단이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고 정치권이 헛짓거리하거나 아무 말이나 막 이렇게 특징 내뱉는 것에 대한 반감이 있는 것이지 뭐 이렇게 어떤 정책적 목적이 분명한 거 가지고 하는 거를 그런 걸 절대 반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교육위원회에서는 실제로 뭐 이렇게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뭐 이 예산 저 예산 늘리고 뭐 더 빼고 하니까 그런 약간 작은 실갱이들에서는 반대를 하는 거지만 정치적 합의가 형성되는 굵직한 선은 5조가 아니라 10조 원에도 전혀 반대하지 않을 거고 실제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청년 정책 한다고 저는 이제 좀 약간 비판적으로 보는 정책이긴 한데 청년 정책에는 실은 할 게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청년 실업 문제나 등등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도를 뭔가 복합적으로 구조적으로 개선해야지만 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단기적으로 이제 하려고 청년을 고용하면 몇 천만 원, 3천만 원을 얹어주는 정책을 쓰고 있어요. 청년 채용 장려금 제도인데 그 돈으로만 4조 원이 급증했어요. 그러니까 플러스분만 4조 원이에요. 그냥 그 돈만 갖다 써도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말하면. 그래서 그런 돈은 그렇게 생산적인지 아닌지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나가게 되는 예산이 내 생각엔 최소한 50조 원은 실제로 될 거예요. 그건 찾아내서 그냥 그 돈을 전용만 해도 그다지 문제는 아니다 제 생각에. 이 책의 최대 장점은 제가 보기에는 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저는 이제 교육 문제나 교육 정책을 잘은 모르는데 만약에 저는 이제 경제 쪽으로 치면 최저임금을 15% 인상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는지를 예측할 수가 있거든요. 최저임금을 15% 인상이 되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한 2.5% 정도 되기 때문에 일부는 해고를 당할 거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파산을 할 거고 그래서 최저임금 15%를 연 3년간 인상한다 그러면 불평등이 커지겠다라는 걸 금방 한 방에 확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책이 땅땅땅땅 어떤 파급 효과를 내는지를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왜냐면 하나의 건 패키지거든요 실제로는. 근데 내신을 절대평가한다든가 뭐 수능을 절대평가한다든가 말했을 경우는 어떤 파급 효과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냥 그 말 들으면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이 책의 장점은 어떤 그런 제도와 제도 사이 연관관계 이 제도는 어떤 하나의 A라는 제도를 채택하면 어떤 파생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그거를 한번 이제 우리가 전체 구조 전체 그림을 사고하는 게 실은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쓴 책이고 그런 거를 좀 알 수 있도록 이 한 책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교육 정책과 관련돼서 뭔가 비판 또는 제안하는 책은 제 생각에 거의 없는데 그런 거의 아마 그 가장 이제 어떤 그 기준서 같은 이게 뭐 다 이 책이 다 옳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발제문 정도 역할을 하는 책인 것 같다. 그런 점에서 되게 높이 평가할 만한 그리고 대안도 되게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아마 이 정도 쓸만한 그리고 이제 어떤 국제적인 다른 나라는 어떤지를 좀 되게 공들여 쓴 것 자체가 되게 높은 평가할 만한 책이다. 다만 이제 되게 다양한 분야를 특히 이제 3부 같은 경우는 이제 원인이라든가 경쟁 자체를 업신여기지 마라 이런 건 다 역사성이 있는 거다 이런 얘기인데 결국은 다만 이제 여기에 그 실제로 우리나라 제도 교육 정책이 주로는 논쟁이 된 게 입시가 주로 논쟁이 됐기 때문에 책 제목이 문재인 이후의 교육인데 실제로는 문재인 이후의 약간 입시 교육 이런 성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좀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그 얘기를 좀 하기 전에 그냥 그 얘기를 마저 하면 입시 제도가 문제점이 원인은 뭐냐 이 얘기는 저는 제 생각에 좀 깊이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 필요하냐면 이제 교육국이 하고자 하는 게 뭐냐, 교육의 목표가 뭐냐, 얻어야 되는 게 뭐냐라는 건데 저는 이제 그게 저는 특히나 옛날에 이제 전교조에서 그 영향을 받았던 그 세대 사람이어서 저는 옛날 고등학교 때 이제 막 학교에서 몰래 밤에 유인물 뿌리고 막 이런 거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그때는 이제 참교육이란 말이 되게 이제 인상적인 슬로건이었죠. 근데 지금 이제 제가 경제학을 공부하고 등등 했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 교육의 가장 궁극적으로 해야 될 역할은 사회에 나갔을 때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것 같아요. 거기서 뭐 인간다운 것도 필요하고 협동도 필요하고 근데 그거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일부분인 거죠. 근데 그러면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떤 사회냐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대학은 왜 중요하냐면 여기 이번 씨도 잘 정리했지만 학벌 구조는 그 옛날 정부 학벌과 민간 학벌에서 생길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좀 약간 고상하게 다르게 표현하면 생산성이랑 연동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 시대에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거랑 그 사회랑 생산성이랑 연동됐다는 건데 그러면 대학은 왜 중요하고 대학은 상위 10%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 노동시장 구조를 노동경제학을 한 분들에 의하면 분석을 하면 우리나라에서 대기업 공공부문 정규직 일자리를 쫙 뽑으면 그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되냐면 임금 노동자 중에서 23%로 나와요. 그 23%이고 430만 명인가? 그리고 전체 취업자 및 성인으로 치면 그게 약 11%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에는 그 약간 노른자 일자리가 그냥 11%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전체 한 20세 이상 성인 전체를 놨을 경우. 그러니까 그거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대학이 대한민국에 만약에 극단적으로 말해서 대학이 한 5%밖에 없다. 나머지는 대학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명문고등학교 문제가 뜨겠죠. 왜냐면 일자리는 어차피 11%가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에이스 일자리, 약간 이제 그 대기업이거나 정규직이거나 공공부문이거나 공기업이거나 공무원이거나 이런 거는 약 430만 개가 TO가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430만 개로 들어가는 사람은 대박을 치는 거고 430만 개를 못 들어가는 사람은 약간 이제 그 과당 경쟁에 시달리는 건데 극단적으로 대학을 다 전부 폐쇄해버렸다. 그럼 고등학교에서 지금 비슷한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제 얘기는 노동시장과 실제로 연동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분들은 제가 페이북 우리 카톡에 올린 게 제가 있어요. 방금 단체 카톡방에 제가 올린 도표가 하나 있어요. 이거는 우리 조기동 씨가 썼던 옛날 스터디했던 건데 세습 중산층 사회에 나오는 그래프예요. 한번 지금 카톡을 다 같이 한번 열어서 보실래요? 보시면 되게 재미있는 그래프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보시면 이거는 이제 그 문영만 홍장표 교수의 그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청년층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나온 거예요. 수도권, 비수도권이 있고 또 하나는 대졸 이상, 전문 대졸 이상, 고졸 이하. 그다음에 연도는 2009년과 2014년인데 재밌는 거는 2009년 대비 2014년에 그 대졸 이상자만 보면 격차가 더 커졌어요. 2009년 대비 2014년이. 재밌는 거는 전문 대졸을 보면 비수도권의 임금이 더 올라갔어요. 소득이. 그리고 고졸 이하도 비수도권의 소득이 더 올라갔어요. 2009년 대비 2014년. 그러면 그러니까 수도권은 왜 대졸 이상인 사람이 플러스 알파가 됐지만
전문대졸이나 구졸이하는 왜 비수도권이 소득이 더 올라갔냐면 학력 그 자체가 전부인 게 아니라 노동시장과의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09년, 2014년에서 그 예를 들어서 비수도권에는 우리 그 경남, 거제, 창원, 부산, 울산 이런 데는 그 중화공업 베이스 대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학력 간 격차와 수도권 비수도권 문제가 서로 약간 이제 그다음에 그 취업 자리가 연동된다라는 얘기죠. 제가 이제 지금 여기 다른 데이터는 없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아까 뭐 이게 얼마만큼 피부로 다가갈지 모르겠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 경공업 단계에서 중화공업을 바꿀 때 했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 그래서 만든 것 중에 금오공고라는 게 있어요. 금오공업고등학교고 이제 유사한 기기공고를 되게 많이 만들고 그걸 했는데 금오공고는 뭐냐면 공업고등학교 버전이 서울대였었어요. 그래서 전액 무상이고 이제 되게 퀄리티 높은 교육을 시켰죠.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금오공고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유의해야 될 건 뭐냐면 금오공고를 만들어서 수출을 한 게 아니라 수출을 하려고 금오공고를 만든 거예요. 순서가 되게 중요한 건데 다시 말해서 가치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가치는 어디서 나오냐면 대학 졸업증에서 가치가 나오는 게 아니라 노동시장의 수요랑 연동돼서 가치가 나오고 한국의 경제발전 경로에서는 뭐냐면 그게 국제 분업구조랑 연동돼 있던 거예요. 다만 옛날에는 공업고등학교를 나오면 그 노동시장에서 최고 에이스 대접을 받는 게 그게 지금 현대중공업이라든가 현대조선 이런 데들인 거고 삼성중공업인 건데 우리나라의 그 세계화가 되고 우리나라의 그 가치 밸류가 쭉 위로 올라가면서 R&D 투자라든가 해서 지금은 공대 계통의 석사 내지 박사 정도를 나와야지 그 우리나라 제조업 대기업의 가치 밸류랑 맞는 거죠. 그런 걸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석주희 씨예요. 석주희 씨. 반도체 학과를 나와서 석사를 한 다음에 지금 울산에 취업을 한 거죠. 울산에 그 과기대인 이제 유니스트에 이번에 최근에 한 취업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그래서 그러면 저는 이제 이거를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면 지금 이제 문재인 이후에 입시 교육을 둘러싼 논쟁은 우리 이범 선생님 되게 잘 정리했는데 플러스 국제 분업 그러니까 역으로 약간 제 생각에 연역적으로 접근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변화된 국제 분업 구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작년 재작년 스터디했던 게 2차 세계화라는 테마였거든요. 1990년대 이후에 자본주의가 한번 크게 바뀌어요.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하게 지금 브랑코 밀라노비치라든가 뭐 피케티라든가 뭐 중국의 부상이라든가 그다음에 트럼프 현상이라든가 브렉시트라든가 뭐 그 엘리트가 버린 사람들이 이게 다 그거랑 연동된 건데 90년대 이전의 자본주의와 90년대 이후의 자본주의는 완전 질적으로 다른 자본주의였고 세계적으로 경쟁 환경도 그러면 90년대 이후의 자본주의는 어떤 자본주의냐가 첫 번째 질문이 돼야 되고 그 자본주의에 필요로 하는 노동시장은 뭐냐 그리고 특히 한국의 국제 분업 구조에서의 지위 문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상층 그러니까 중국보다 높은 데는 아예 중국보다 높아야 되는 거고 중간 어둥띵한 중숙련 중임금 노동자는 설 자리가 별로 없어진 거고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 어떤 이제 그 고숙련 고임금 신기술과 연동되거나 세계화랑 연동된 노동시장 그게 이제 제 생각에는 그 지금 노동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그 질 좋은 일자리 근데 그거는 한국적 관점에서의 국내 관점에서의 질 좋은 일자리가 아니라 글로벌에서의 한국의 지위라는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맞는 교육을 대학이 제공하고 있는가. 중국 대학에는 그런 걸 막 제공하고 있고清華대라든가 북경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저는 지금 우리나라 교육계에서 가장 나쁜 정책 중에 하나가 등록금 동결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아무것도 배우지 말고 졸업만 하라는 거거든요. 인문계나 이런 쪽은 구라로 풀 수가 있어요. 뭐 철학은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 구라만 풀면 되거든요. 이공계는 실습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2011년 진보가 주도하고 보수 이명박 정부가 그 수용한 정책이 등록금 동결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2011년부터 지금까지 등록금이 동결돼 있어요. 그거는 교육 투자를 법으로 금지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대학은 그냥 졸업장만 따지고 공부하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저는 만약에 내가 정치인이라면 저는 등록금 동결 정책이랑 전면전 나갔으면 할 것 같거든요. 저는 그게 결국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 결국은 좋은 정책이란 더 좋은 교사를 영입하고 더 좋은 교사와 교수를 영입하고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대표적인 사례가 미네르바 스쿨인 거죠. 그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걸 하고 더 좋은 실습 인프라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결국 지금 우리나라 교육의 근본 문제는 박사, 석사, 학사,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모두의 그 발달 단계에 맞게끔 그런 걸 공급해주고 있는가가 실은 본질적인 미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20년 아니냐가 본질적인 것도 아니고 이게 그 어쩌고저쩌고 다 본질인 게 아니라 최종 본질은 사회에 나갔을 때 이 세계화 수준의 경쟁 체제인 상태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역량의 한국의 경제 발전 수준에 맞는 예컨대 우간다라든가 좀 그 저소득 국가의 경제 발전 단계랑 임금 노동자의 수준이랑 베트남 정도의 수준이랑 한국 정도의 수준은 다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그래서 실은 이제 대학 입시를 둘러싼 게 아니라 이제 우리 그 대학 서열화가 물질적인 문제인 것처럼 입시도 물질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 그거의 기준점은 대학이 평준화냐 아니냐가 핵심이 아니라 물론 제가 보기에는 상향 평준화는 의미가 있는 시도인데 국제 분업 구조 하에서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공급하고 있는가 이게 저는 이제 그 중에 우리가 관점의 기본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현재 한국에서는 그 여러 가지 역사성이 있긴 하지만 괜찮은 일자리는 성인 인구 기준 11%, 임금 노동자가 2천만 명이고 취업자가 2,700만 명이고 성인 인구가 4천만 명인데 2천만 명 기준으로는 23%, 그 다음에 취업자 2,700만 명 기준으로는 17%, 그 다음에 4천만 명 기준으로는 약 10%에서 11% 정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약간의 뭐 동남아시아나 베트남이나 뭐 신남방 정책이나 이런 좀 글로벌하게 보면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만약에 그 교육 정책에 대한 책을 쓴다고 치면 또는 어느 분야의 그 부분을 넣는다고 치면 지금 제일 필요한 정책은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 바뀌고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바뀌는데 3차 산업은 1차가 농업이고 2차가 제조업이고 3차를 서비스업이라 표현하면 서비스업의 개념적 가장 큰 특징은 언어, 문화, 인격이랑 연동된 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가장 중요한 교육 정책의 방향은 다국어 정책, 영어랑 중국어를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주의의 메가 트렌드를 쭉 보면 세계와 기술의 변화, 제국의 변화, 엠파이어, 제국의 변화인데 그래서 하나는 영어와 중국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제 쓰기와 말하기에서 특히 그러니까 두 번째는 기술의 변화와 관련된 그 어떤 이제 IT 리터러시라든가 기술 리터러시 같은 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언어, 문화, 인격이기 때문에 하나는 그런 언어를 익힐 수 있어야 하고 또 하나는 그런 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약간의 지금 동남아에 관한 책 우리나라 거의 없거든요. 근데 최근에 쏟아지고 있어요. 올해, 작년, 재작년에 동남아에 관한 책은 이제 약간 동남아의 역사, 문화를 알 수 있는 그런 책들이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책을 관심을 갖게 됐고 그런 것처럼 동남아를 문화와 역사 알아야지 뭐 장사를 해먹든가 무슨 하다못해 김밥집이라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베트남에서 김밥집 할 때도 그런 거 알아야지 해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언어를 가르쳐주고 문화를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랑 인적 네트워크를 한다는 거죠. 놀러 가보고 서로 교류해보고 그래서 예컨대 만약에 제가 그 약간 저는 고교 학점제도 중요하지만 이제 특성화고랑 그러니까 인문계랑 이걸 나눈다고 치면 또는 대학을 나눈다고 치면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베트남의 에이스들을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실리콘밸리라든가 캘리포니아라든가 이런 데는 CEO급은 미국인들이 하지만 IT 프로그래머나 엔지니어라든가 이런 건 다 인도랑 중국이랑 베트남이랑 한국 사람들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노가다가 필요한 거거든요. 노가다는 니네가 하라는 거죠. 근데 우수한 인재들이 거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는 제가 생각하는 한국의 어떤 국제 경쟁력까지 연동한 제 생각의 비전은 이 아시아의 샌프란시스코 이게 정도가 저는 이제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인재들이 한류 등등으로 이제 아시아에는 자유민주주의라든가 등등이 발달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A급은 미국으로 가라 그러고 한 1.5급 또는 2급은 한국으로 오는 건데 그런 이제 근데 그러면 베트남 대학이랑 우리나라에 있는 지방 국립대들이 교류한다든가 그래서 서로 학점 교류를 한다든가 아니면 서로 왕래 같은 걸 해가지고 4학년 차는 아예 베트남에서 수료를 하게 한다든가 등등등.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는 이제 전통적인 교육 정책 관점에서 노동시장 관점을 일부 언급한 건데 저는 아예 거꾸로 세계화 시대의 국제 분업 구조를 염두에 두고 일종의 연역적인 접근이죠. 세계화 시대의 국제 분업 구조에서 한국의 경쟁력 향상 전략은 뭐고 경쟁력 향상 전략 관점에서 봤을 때 필요로 하는 노동시장의 역할은 뭐냐. 그런 관점에서 박사 과정은 어떻게 하고 석사 과정은 어떻게 하고 학부 과정은 어떻게 하고 고등학교 과정은 어떻게 하고 중학교 과정은 어떻게 하고 초등학교 과정은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근데 광역지자체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중앙정부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대학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입시 제도는 단계적으로 뭐부터 바꿀 수 있는지. 왜냐하면 우리 이범 선생님이 잘 얘기한 것처럼 에듀 폴리틱스는 하나의 제약 조건이기 때문에 그건 그래서 지금 이거는 그 국공립 통합 네트워크 플러스 이제 사립대 수도권 사립대를 꼬시는 정답 중에 플러스 알파 전략인데 이것도 하나의 대안일 수 있고 여러 가지 경우수 중에 저는 그런 대안 패키지를 제 생각에 몇 개 더 만들 수가 있다. 근데 뭐 길게 할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서울시에 이제 정책 보장을 해보려고 했던 것 중에는 아까 전에 헛짓거리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4조 원 쓰는 돈을 저는 서울시가 한 3조 원을 들여가지고 글로벌 대기업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전자, 현대차, 뭐 네이버 이런 걸 다 기업 땡기고 IT 벤처 스타트업 땡겨가지고 서울시가 중재해주는 일자리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그 청년들한테 한 연봉 2천만 원 정도 주면서 그러니까 실습비 정도 주는 거죠. 자기 생활비 정도를 주면서 한 3개월 과정을 그 연속으로 1기, 2기, 3기 해가지고 예컨대 영어 시험이나 중국어 시험을 자기 현재 실력 플러스 약간 알파 정도. 그래서 거기에는 반드시 이제 고졸 쿼터도 좀 일정 비율을 둬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광역지자체는 할 수가 있거든요. 중앙정부나 기초지자체나 대학은 하기 어렵지만 광역지자체가 일종의 대안대학을 만드는 거죠. 광역지자체가 중심이 돼서 그래서 지금 필요한 미디어 리터러시라든가 세계화 역량을 이제 지금보다 약간 업되는 걸로 그래서 네가 1기 졸업할 때 시험을 통과한 애들만 마치 낙제점 조도 같은 걸 둬가지고 통과한 새끼들만 2기로 갈 수 있는 권한을 준다. 그러면 이제 너 한번 베트남 여행 한번 시켜주는 거죠. 서울시 공무원들이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베트남에서 우리 삼성전자 방문을 한번 하게 한다든가 그러면 동기 유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어떤 이 학교라는 그래서 그동안 교육 정책을 둘러싼 쟁점들 그리고 교육 정책의 쟁점의 대부분이 실은 이 전교조 플러스 알파가 지금 교육 정책을 주도하는 집단이다 보니까 다 자기네 관심사밖에 없는데 지금 이 책이 결정적으로 없는 건 뭐냐면 대학 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요. 대학 교육은 기업의 수요랑 연동되어 있는 거고는 노동시장의 수요랑 연동되는 거고 현재 경제 체제의 수요랑 연동되는 거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문재인 이후의 대학 교육이라는 버전이 이 책을 잘 정리했다라면 이게 어떤 폭을 좀 더 찢어 밝혀서 이제 그 국제 분업 구조 어떤 2차 세계화 이후의 어떤 교육 정책 이런 관점에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끝나기 전에 사진 한번 찍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거 좀 치워주시고 이렇게 좀 치워주세요. 자, 저쪽으로 해서 책 나오게 그리고 잠깐 비디오 좀 잠깐만 켜주세요. 우리 사진 한번 단체 사진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책 좀 나오게 이렇게 책 나오 표시를 좀 해주시고요. 네. 저런 돈 생각들이 하나, 앞에 보시고 찍는 하나, 둘, 셋. 나와 그러면? 자,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더 뵙겠습니다. 다음 주는 연휴니까 쉬고 그 다음 주에 이범 작가님을 직접 모셔서 이범 작가님하고 얘기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나도 들어요. 안녕.